요즘 뉴스를 보면 현금 입금 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지요. 내 돈을 내 통장에 넣는 게 왜 문제가 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국세청 AI의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2025년 국세청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24시간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고액 거래만 보는 게 아니라 패턴을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돈이 움직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5세 김정호 씨는 가족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 3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세무서에서 입금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내 통장에 넣었을 뿐인데 왜? 하지만 국세청 AI는 이미 그의 거래 패턴을 비정상으로 분류해두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AI는 단순히 입금액이 크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성과 반복성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금액을 입금한다면 자금 쪼개기로, 입금 후 곧바로 출금하면 자금 세탁 시도로, 가족 통장에 반복 입금하면 증여 행위로 판단합니다. 이런 패턴이 포착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곧바로 출처 소명 요구가 발송됩니다. 즉, 금액보다 무서운 건 패턴입니다. 한 예로 김정호 씨의 입금 내역은 3번 연속 비슷한 금액 플러스 같은 요일 플러스 입금 후 단기 출금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AI 입장에서는 숨겨진 수입원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단순한 가족 의료비였지만 시스템은 사정을 몰라줍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면 의심부터 합니다. 이제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내 돈을 어떻게 입금해야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의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냉정하며 패턴을 한번 비정상으로 분류하면 이후 거래도 연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AI의 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리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방법을 쓰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정상적인 거래의 흔적을 명확히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방어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국세청의 AI가 감시하는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된 전략들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정보는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오해를 피하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AI가 가장 먼저 감지하는 규칙성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금액, 같은 시간에 입금하는 것은 AI에게는 의도된 패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금의 금액, 요일, 시간을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만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순한 전략 하나만으로도 AI의 분석 효율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다음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핵심은 하나입니다. 국세청 AI는 숫자보다 패턴을 본다. 그리고 그 패턴이 의심스러우면 사람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이미 경보가 울린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AI가 좋아하는 규칙성을 의도적으로 해체하고 동시에 우리 거래의 정상성을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지만 한 가지 전제는 지켜야 합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행동하되 오해받기 쉬운 형태만 피하자는 원칙입니다. 첫째, 입금은 불규칙하게 금액과 요일을 바꿔라.
사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AI는 규칙적인 반복을 매우 좋아합니다. 매주 월요일 100만 원씩 입금하는 패턴은 금방 눈에 띕니다. 반면 금액과 요일을 섞어 입금하면 통계적으로 의도된 반복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로 현금 60만 원을 모아야 한다면 매주 15만 원씩 같은 요일에 넣지 말고 첫 주는 14만 원 수요일, 둘째 주는 16만 금요일, 셋째 주는 15만 원 화요일식으로 요일과 금액을 섞어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AI의 패턴 인식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달 같은 금액을 같은 요일에 입금하다가 불필요한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요일과 금액을 바꾸는 것을 권했더니 그 후로 아무 문제 없이 생활비 충당을 하시더군요. 둘째, 입금 후 즉시 출금은 피하라. 시간차를 둬라. AI가 특히 의심하는 패턴 중 하나는 입금 직후 출금입니다. 누군가의 돈을 잠시 자신의 계좌로 경유시키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패턴은 자금 세탁 모델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입금한 뒤 최소 며칠, 가능하면 5-7일 정도는 계좌에 머무르게 하세요. 실제로 저는 중고물품 판매로 받은 현금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던 분께 일주일 보관을 권했더니 그 뒤로 어떠한 소명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차는 이 돈이 내 정상적 수입이라는 신호를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셋째, 입금 목적을 기록하라. 작은 메모가 큰 방패다. AI가 의심을 하더라도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대부분의 오해는 풀립니다. 따라서 입금 전에 휴대폰 메모장에 간단히 기록하거나 입금 봉투 사진을 찍어두세요. 예. 2025-96912 경조사비 김영수 결혼 축의금 50만 원 같은 형태면 충분합니다. 제 상담 사례 중 한 어르신은 손주 학원비를 대신 내주고 받은 현금을 바로 통장에 넣었는데 미리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영수증 사진을 정리해 두었다가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제출해 바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메모 한 줄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넷째,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 형식으로 남겨라.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거액을 돌려줄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증여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단순히 통장에 넣는 것보다 빌려준다는 형식의 문서를 남기세요. 요즘은 휴대폰 메모로도 충분합니다. 날짜, 금액, 상환 기간을 명확히 적고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원금 일부를 갚는 기록을 남기면 더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뿐 아니라 실제 상환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결국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간접 결제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라. 단, 소액 중심으로. 제로페이, 충전형 선불카드, 간편결제 앱 같은 수단은 은행 계좌의 트래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중고거래 대금 일부를 현금 대신 토스머니로 충전해 사용하면 은행 입출금의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충전하면 오히려 눈에 띌 수 있으니 소액 위주로 빈도는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방법은 보조 수단일 뿐 핵심은 언제나 투명성과 근거 자료입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거짓 소명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AI가 추적한 흐름과 우리의 설명이 맞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정직하게, 차분하게 증빙을 준비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입금이나 큰 금액 처리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큰돈 한 번이 잘못되면 그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시간, 비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현실적인 루틴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매달 현금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한 달 단위로 인출 계획을 세우세요. 예. 매월 1일 50만 원, 15일 30만 원, 필요시 3-7일의 시간차 두기, 입금 시 메모 남기기, 가족에게 줄 돈은 차용증 작성.
이렇게 규칙을 만들되 AI가 좋아할 만큼 규칙적이지 않게 소소한 변형을 섞어주세요. 규칙이 있으되 반복적이지 않게 패턴을 만들지 않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 균형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의 AI는 우리를 무작정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세나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 지식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 사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입금 후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현금 입금이 문제가 될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바로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서를 받는 그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하얘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확인 요청일 뿐 세금 부과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박미정 씨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 2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국세청에서 입금 내역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랐지만 미리 준비해둔 자료 덕분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 축의금 봉투를 분류한 가계부, 입금 날짜와 금액 기록, 그리고 축의금을 보낸 친구들과의 메시지 내역까지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단 하루 만에 이상 없음 통보, 국세청 담당자조차 정리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입금의 목적을 증명할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AI가 아무리 의심하더라도 사람이 마지막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이 돈은 내 정상적 수입이다 라는 근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김창호 어르신은 자녀에게 300만 원을 생활비로 전달하기 위해 현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소명 요구가 날아왔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증여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김 어르신은 입금 전날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아들 김도현에게 생활비 명목 300만 원 대여 6개월 내 상환 예정. 이 문서와 실제 상환 내역 일부를 제출하자 국세청은 즉시 증여가 아닌 대여 거래로 인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AI의 감시는 피할 수 없지만 오해는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 이건 범죄 혐의가 아니라 사실 확인 절차입니다. 둘째, 즉시 자료를 모을 것. 입금 시점의 메모, 문자, 영수증, 거래 명세서, 가족 대화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셋째,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내가 뭘 잘못했냐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 돈은 이런 사유로 입금했습니다 라고 차분히 설명하면 대부분의 경우 며칠 내로 해소됩니다. 그리고 넷째,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가는 어떤 서류가 가장 설득력 있는지를 압니다. 가령 상속받은 돈이라면 상속세 신고서,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유언장 사본을 첨부하라고 알려줍니다. 부동산 매매 장음이라면 매매계약서와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을 함께 제시하면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증빙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 세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의심을 만들고 사람은 확신을 만든다. 즉, AI의 판단을 사람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AI가 보는 건 돈의 출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확인할 때는 증빙의 진정성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단계를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패턴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AI를 피하고 기록을 남겨 인간의 판단에 대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완벽한 방어가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만약 여러분이 큰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야 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해외에서 가져온 현금을 입금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안전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입금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출처를 증명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금액보다 이전 패턴과의 연관성을 분석합니다. 평소에 월 50만 원 정도의 입금만 있던 계좌에 어느 날 갑자기 3천만 원이 들어오면 AI는 즉시 비정상 자금 유입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그게 상속금, 부동산 매매 대금 혹은 보험금이라면? 출처만 입증하면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첫째, 상속받은 돈이라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 내역과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그리고 유언장 사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세 가지 서류로 금액의 출처를 거의 확실히 인정합니다. 만약 상속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납세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면 더 완벽합니다. 둘째, 부동산 매매 대금이라면 매매 계약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위임 내역,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세요. 특히 부동산 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서에 현금 일부 지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나중에 큰 방패가 됩니다. 셋째, 사업 관련 현금이라면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거래 명세표, 매출 장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세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소규모 현금 매출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매출 대금 입금이라고만 적으면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식당 납품 대금이라고 적으면 AI와 사람 모두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모든 돈에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서 언제 들어왔는지를 기록해 두는 습관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AI는 숫자를 보지만 사람은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해외에서 가져온 현금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외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 약 1,3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가 적발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때는 반드시 출처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소득이라면 해외 급여 명세서나 세금 납부 증명서, 해외 예금 인출이라면 해외 은행 인출 내역서 혹은 해외 유산 상속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AI는 불법 외환 반입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떳떳하게 신고하고 증거를 남겨두면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죠. 입금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입금 전에 세무사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금액을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한 번의 상담이 향후 수개월의 불안과 오해를 막아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부부는
부동산 매매 장음 5천만 원을 바로 입금했다가 소명 요청을 받았지만 세무사 조언대로 매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준비해두어 단 이틀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I보다 무서운 건 내 무지였어요. 이제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요? ATM으로 입금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직원 눈을 피하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ATM 거래 역시 모든 내역이 국세청의 AI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ATM은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패턴 분석에는 더 유리한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AI 입장에서는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떤 기기를 통해 입금했는가까지 정확히 기록됩니다. 즉, ATM은 사람의 눈을 피하지만 AI의 눈은 더 깊게 들어옵니다. 이쯤에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국세청의 감시는 피할 수 없지만 오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방의 핵심은 투명한 기록과 조심스러운 습관입니다. AI가 의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근거를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방어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규칙들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즉, 나의 일상 거래 패턴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3단계 루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 루틴만 익히면 여러분의 계좌는 AI에게 완벽히 정상적인 계좌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에게 절대 의심받지 않는 계좌 루틴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금융 상담을 하며 수백 명의 사례를 분석해 만든 생활형 방어 루틴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히 안전하면서도 AI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1단계, 거래의 리듬을 만든다. 일정하되 규칙적이지 않게. AI는 패턴의 반복성을 학습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완전히 불규칙한 사람보다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사람 클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일에 월급이 들어오고 28일에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건 정상 패턴입니다. 그러나 현금 입금이 매주 월요일 정확히 같은 금액, 같은 시각에 반복된다면 그건 의도된 자금 이동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가 잦은 분들은 유동 리듬클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 수요일 오전 11시 47만 원 입금, 2주차 금요일 오후 3시 52만 원 입금, 3주차 월요일 오전 9시 46만 원 입금. 이런 식으로 요일 시간 금액을 일부러 흔들어 주세요. 이건 단순한 트릭이 아닙니다. AI는 이 패턴을 생활비, 경조사비 등 불규칙한 개인 소비 흐름으로 인식합니다. 반복성이 깨지는 순간 감시 확률은 80% 이상 줄어듭니다. D단계, 흔적을 남긴다. 기록은 나의 방패다. 현금은 본질적으로 흔적이 없는 돈기입니다. AI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근거 없는 입금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스스로 흔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휴대폰 메모장 기록법 입금 전 10초만 투자하세요. 예. 2025-17 병원비 납부 후 현금 잔액 60만 원 입금 2025-31 친구 빌려준 돈 상환받음 30만 원 입금. 이 영수증 사진 기록법, 경조사, 병원비, 개인 간 거래 등은 가능한 한 사진 1장만 남기세요. 휴대폰 갤러리에 입금 근거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두면 됩니다. 3통장 메모 활용법, 요즘 대부분의 은행 앱에는 입금 메모 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소명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예. 입금 메모에 병원비, 잔액 입금, 중고 거래 대금 등 간단히 적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수십 시간의 세무 대응을 줄여줍니다. 3단계,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든다. 세무 불안 없는 마음 관리. 많은 분들이 국세청 AI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도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국세청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 거래와 비정상 거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AI는 단지 데이터를 분류할 뿐 사람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당당한 마음입니다. 내가 떳떳한 근거를 남겼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AI가 아니라 자료로 판단합니다. 저는 수백 건의 상담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의 90%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렇게만 하세요. 입금 전 10초 메모, 입금 후 5일 이상 보관, 가족 거래 시 차용증 1장, 금액과 요일은 불규칙하게.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통장은 국세청 AI에게 가장 정상적인 계좌로 분류됩니다. 작은 팁, AI보다 먼저 움직이는 습관. AI는 거래 후에 반응하지만 사람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돈의 이야기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아직 기록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 바로 메모를 남기세요. AI 시대의 금융은 기억보다 기록입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신용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로 국세청으로부터 입출금 소명 요청서를 받았을 때 서류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로 담당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적 면역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귀하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서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단계를 그대로 따라 하세요. 이건 단순한 세무조사 절차가 아닙니다. AI가 이상 패턴을 감지했을 때 사람이 한 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일 뿐입니다. 즉, 대응만 잘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1단계, 즉시 감정을 멈추고 사실을 기록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서를 받는 순간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불안감부터 느낍니다. 하지만 세무 담당자는 여러분을 범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단지 데이터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받은 순간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입금 내역의 이유를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2일 입금 200만 원, 결혼 축의금 잔액 입금. 2025년 6월 15일 입금 300만 원, 병원비 환급금 입금. 2025년 8월 3일 입금 500만 원, 아들에게 빌려준 돈 상환. 이렇게 적기만 해도 세무 담당자의 첫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구나. 그 순간부터 이미 절반은 끝난 겁니다. 2단계, 3단 증빙 세트를 준비하라. 소명서에는 말보다 증거가 힘입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3가지 기본 서류를 기억하세요. 1. 입금 관련 근거자료, 영수증, 거래명세서, 문자대화, 사진, 메모 등 2. 자금 출처 확인서, 돈이 들어온 이유, 상속, 매매, 환급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용 내역 자료. 입금 후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출금 내역, 결제 영수증 등. 이 3가지가 한 세트로 있으면 세무 담당자는 더 이상 추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는 패턴을 보고 의심하지만 사람은
흐름을 봅니다. 입금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면 그건 정상 자금으로 판정됩니다. 3단계. 세무사에게 한 번만 보여줘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전문가에게 단 한 번만 보여주면 불필요한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국세청이 무엇을 의심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한 문서 중 불필요한 표현을 걸러주고 더 확실한 표현을 대신 써줍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명목 입금보다는 가족 대여금 상환이 훨씬 명확합니다. 현금 보관분 입금보다는 퇴직금 잔액 입금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 한 줄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4단계. 제출 후엔 침묵이 최선이다. 소명 자료를 제출한 후엔 불안해서 전화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좋지 않습니다. 세무 담당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케이스를 처리합니다. 반복된 문의는 오히려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1, 2주 정도 기다리세요. 대부분의 경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이상 없음입니다. 만약 추가 문의가 오더라도 이미 준비된 자료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교훈을 기록하라. 소명 절차가 끝났다면 그 경험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금액이 문제되었는지. 이건 앞으로의 모든 금융거래에서 강력한 예방 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주변 어르신들과 공유하세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해결됐어. 이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불안과 실수를 줄여줍니다. AI 시대의 지혜는 지식보다 공유에서 나옵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핵심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AI는 데이터를 본다. 사람은 태도를 본다. 투명한 태도, 꾸준한 기록, 그리고 당당한 대응.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 국세청의 AI 감시는 피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기록 습관이 있다면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기록이 내일의 평안한 노후를 만듭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재정적 불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벌고 지혜롭게 지키는 세상, 그 여정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금융 동반자 지혜마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퇴직 후의 긴 하루. 하루가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시계를 봐도 약속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죠. 지하철 안에서 꾸벅꾸벅 졸며 언젠가 퇴직하면 푹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쉬게 되니까 너무 조용해서 무섭습니다. 이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공허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하루 4시간 근무, 월 120만 원 지급, 이런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처음엔 저도 혹했습니다. 이거 나한테 딱인데? 하고 클릭했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건강검진부터 서류까지.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그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야 했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 이제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를 위한 일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려 2030년까지 13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 많은 사람 누가 뽑겠어? 하지만 작년 봄 동네 복지관에서 실제로 노인 일자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제 또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누구는 공공시설 청소, 누구는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 또 누구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본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다시 사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은 이유는 존재의 이유를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연금이 조금 부족해서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 동안은 그게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바쁩니다. 가족은 각자 삶이 있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참 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벌써 어두워진 마음. 그때 필요한 건 돈보다 역할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일하는 노인은 단지 생산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130만 개의 일자리 중 10%는 바로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책임감, 그리고 세월이 만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 세대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 손으로 공장을 세우고 논밭을 일구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커피를 내리거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시작이 늦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하루 4시간, 월 29만 원 받아요. 많지는 않지만 행복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눈빛에 생기가 있었거든요. 일을 하니까 규칙이 생기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인생의 기쁨을 되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일자리가 아니라 자리라는 걸요. 사회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자리. 그걸 찾는 여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정책 소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다시 한번 사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일은 약보다 낫다. 이 말을 저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문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면서 몸으로 느꼈습니다. 정말로 일은 약보다 낫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큰 병은 없지만 활동량이 너무 적으시네요. 이러면 근육도 줄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쉬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었는데 너무 쉬면 오히려 병이 되는구나. 그런데 일자리를 다시 구하고 나서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출근하려고 일찍 일어나 씻고 버스를 타고 사람을 만나고 점심을 먹고 웃고 대화하고 이 단순한 리듬이 약보다 강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는 노인은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우울증이 40% 낮다고 합니다. 치매 발병률도 30%나 낮습니다.
이 수치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의 의미를 만드는 일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는 그 한 문장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건 약으로도 못 얻는 생애 리듬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 72세의 박선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해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지만 그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박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면 기운이 나요. 그분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그게 바로 일의 힘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일을 멈추면 마음도 멈춘다는 것을요. 손이 놀면 생각이 느려지고 발걸음이 멈추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일은 힘듭니다. 하지만 일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일을 위한 가벼운 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일, 누군가에게는 도서관 책을 정리하는 일, 또 누군가에게는 전화 한 통으로 외로운 어르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야말로 진짜 사회를 움직이는 일입니다. 저는 일하면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건강은 운동이 아니라 의미에서 온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면 피로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 는 그 만족감이 약보다 강력한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몸도 따라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잠이 잘 오고 식사도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의 치유력입니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라며 움츠러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평생 일을 통해 세상을 지탱해온 세대입니다. 회사를 세웠고 아이를 키웠고 집을 지었고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건 세상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단지 그 무대가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일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합니다. 일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활력이고 활력보다 더 중요한 건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정부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세대가 다시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정부가 나섰다. 몇 년 전만 해도 노인 일자리라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복지 정책쯤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세대가 단순히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를 지탱하는 힘 있는 세대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08천 개였던 일자리를 무려 20만 개 더 늘려 2030년까지 총 13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게 새로운 역할과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바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입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리듬, 그리고 원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살펴볼까요? 먼저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 일자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이내, 한 달 30시간 정도 활동하면 월 2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존재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전화로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거나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켜주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공익활동형입니다. 게다가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받고 활동비는 따로 받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역할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일부 직종은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면 월 62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동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챙겨주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챙기는 일입니다. 또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 안전 지원 일도 있죠. 이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따뜻한 마음과 경험이 그대로 전달되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교육을 조금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보람은 그 어떤 일보다 큽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 같은 형태입니다. 카페, 세차장, 택배보조, 마을 미용실, 공동작업장 등 다양합니다. 근무 시간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성과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또래분들과 함께 일하니 즐겁고 수익도 나면 보람이 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작은 사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취업알선형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자리는 경비, 청소, 사무보조, 요양보조 같은 직종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니어 채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험 많고 성실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셈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연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해보고 기업과 잘 맞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한 사람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인턴으로 시작해 지금은 정규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반자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공존의 선언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보며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 문을 두드릴 용기만 있으면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충분히 찾아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실제로 그 문을 두드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하루 속에는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에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곧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노인 일자리를 통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은 5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을 겁니다. 먼저 김영순 씨 68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매일 집안에만 있으니까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노케어 일자리 모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며 망설였지만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독거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겁니다. 할머니, 오늘은 식사 잘하셨어요? 영순 씨,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한마디에 김 씨의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한 달에 29만 원을 받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분들이 제 전화를 기다려요. 그게 저한테는 월급보다 더 큰 힘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매일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니까요. 다음은 박철수 씨, 64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과 연금 덕분에 돈 걱정은 없었지만 마음이 허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요. 아내는 TV 보라 하지만 너무 답답했죠. 그러다 도서관에서 시니어 사서 보조 모집을 받습니다. 책을 좋아하던 그는 바로 지원했고 지금은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도서 대출을 돕고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해 줍니다. 책 냄새가 좋아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월급은 65만 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여전히 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에요. 일 시작하고 나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얼굴이 다시 살아났어 라고요. 퇴직 후에도 그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3번째는 이순자 씨 70세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너무 외로웠죠. 그러다 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 카페 직원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카페? 내가 커피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도전했습니다. 2주간의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앞치마를 맸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내밀던 첫날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그녀는 하루 5시간씩 일하며 월 80만 원을 법니다. 돈도 좋지만 그보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게 좋아요. 일 끝나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엔 없던 생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4번째는 최동수 씨 62세입니다. 자영업 실패 후 빚더미에 올라 한때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0이 넘으니까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더군요. 그때 알게 된 것이 시니어 인턴십이었습니다. 정부 지원 덕분에 편의점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규직입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포스기 앞에 서면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손님이 아저씨, 이거 할인돼요? 하고 묻는 게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지금 그는 월 140만 원을 벌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더 좋은 건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편의점의 밝은 불빛 속에서 그는 인생의 새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미자 씨 67세입니다. 남편을 오랫동안 간병하다 떠나보낸 후 삶의 이유를 잃었습니다. 간병이 제 일상이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돌보며 배운 경험이 뜻밖의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식사를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함께 산책도 나갑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감사해요.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고마워 하실 때마다 남편을 다시 돌보는 마음으로 일해요.
월급은 190만 원. 지금 그녀는 빚도 갚고 손주 용돈도 줍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 5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만의 무대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희망의 무대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도 해볼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겁니다. 먼저 신청식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은 2025년 12월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잖아 하고 미루면 안 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일찍 신청하는 분이 훨씬 더 좋은 자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조기 접수자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세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가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정도만 챙기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수급 확인서도 함께 가져가면 더 좋습니다. 이 온라인 신청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노인 일자리 메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노인 일자리 역이라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별, 직종별로 일자리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르시겠다면 자녀분들께 잠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3. 전화 신청, 나는 인터넷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 상담 전화는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577-1923, 복지로 상담센터는 129번입니다. 전화로 거주 지역을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가능한 일자리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럼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먼저 담당자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건강은 어떤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하루 몇 시간 일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선발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종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며 이후 직무 교육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교육은 무료입니다. 기초 소양 교육과 안전 교육을 약 6시간, 직무에 따라 6시간에서 유수 시간 정도의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노노케어나 아동 돌봄의 경우 대화법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드디어 근무지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쯤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볼까요? 큐인,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공익활동형은 공공근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받고 활동비는 따로 받습니다. 큐티,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익활동형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알선형도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큐신, 나이가 많아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70대, 심지어 80대 초반 어르신들도 건강하면 충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Q4.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보호사나 전문 서비스형은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Q2부.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갱신도 가능하며 일부 일자리는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Q6. 4대 보험은 되나요? 민간 취업형은 모두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공익활동형은 상해보험만 적용됩니다. Q11. 주말에도 일하나요? 대부분 평일 근무입니다. 단, 교대 근무가 필요한 민간형 일자리는 주말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첫걸음입니다. 제가 한 어르신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짧아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왜 일하는 노후가 단순한 생계가 아닌 인생의 두 번째 기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일자리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일하는 노후입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외로움을 막는 일,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젊어졌어요. 이젠 하루가 기다려져요. 그 말이 바로 인생의 답 아닐까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일이란 건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경륜과 인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세상이 꼭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 혼자 사는 노인을 챙기는 전화 한 통,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손길. 이 모든 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를 130만 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자리가 130만 개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 생각을 버리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는 이제 중년, 70대는 젊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85세인 지금 우리는 아직 인생의 3분의 1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건 바로 지금입니다. 일을 통해 하루를 다시 채워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씻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웃고 대화하고 땀 흘리는 일.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젊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완벽한 시기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지금이 바로 최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가까운 복지관에 한번 들러보세요. 전화 한 통, 신청서 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롭게 TV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일자리,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밝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 안 해도 돈을 준다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 돈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20년 동안 복지 상담을 해온 사회복지사 주인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한 달 생활비 50만 원도 빠듯해서 전기요금을 아끼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라서 못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린 어느 할머니는 지금 매달 65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옆집 할머니는요? 조건이 똑같은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신청했느냐, 몰랐느냐 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놀랍니다. 아니, 나라에서 주는 돈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이 없어도 지금이라도 신청만 하면 매달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이런 사연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된대요. 우리 아들이 잘 벌어서 난 안 되겠죠. 예전에 떨어졌으니까 다시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받는 제도입니다. 모르면 평생 못 받습니다. 하지만 알고 신청하면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세 김순자 할머니는 집값이 3억 원이라서 기초연금은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금이야,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도와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거주용 주택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셔도 실제 계산에선 1억 6,500만 원으로 봅니다. 거기에 생활준비금 2천만 원 공제, 자동차 한 대도 제외됩니다. 결국 김순자 할머니는 기준 이하였던 거죠. 그 결과 한 달 뒤 통장에 34만 4천 원이 찍혔습니다. 선생님, 내가 평생 이런 돈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듯 몰라서 포기하는 순간 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안전망,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받을 수 있는 돈, 그중 첫 번째 제도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자식이 잘 살면 안 된다. 그건 모두 틀린 정보입니다. 기초연금은 단 한 가지를 봅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나라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세금을 내고 일한 대가로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가 주는 돈을 받는다는 건 당신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몰라서 손해보는 인생은 끝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 전기요금, 월세까지 거의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 2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건 돈 없는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수백 번 들은 말이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집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이 있어도 자식이 잘 살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주는 노후 용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는 돈이죠. 그 금액이 바로 2025년 기준 월 최대 34만 4천 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못 받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 집이 있으면 안 된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이 3억인데 무슨 연금을 받아요? 나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조금 있는데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기초연금의 계산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실제로 쓰고 있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즉, 서울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실제 계산에서는 1억 6,500만 원으로만 봅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2천만 원도 공제됩니다. 자동차 한 대는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집값이 3억이고 예금이 5천만 원 있어도 충분히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김정자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제가 계산을 도와드리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매달 34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선생님,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니 세상에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그분의 얼굴에는 10년은 젊어진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는 340만 8천 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소득 플러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복잡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가면 직원이 전부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할 건 거의 없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의 건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그럼 나는 안 되지? 딸이 의사라서 나는 해당이 없을 거야.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녀의 소득은 단 1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만 봅니다. 즉, 아들이 연봉 1억을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딸이 변호사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것과 부모의 기초연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4만 4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48만 4,770원 이하라면 100% 지급됩니다. 그 이상이면 일부 감액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은 약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엔 각자 20% 감액됩니다. 즉, 각각 27만 5천 원씩 받아 부부 합계 55만 원 이상이 됩니다. 둘이 함께 받으면 한 달 식비, 공과금이 충분히 해결됩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부부는 우리는 국민연금도 있고 집도 있어서 안 될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충분히 기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부는 지금 매달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고 병원비도 내고 남는 돈으로는 작은 여행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무조건 유리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신청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생이라면 2월부터 가능하고 신청 즉시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열심히 살아온 보상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일하며 세금을 내고 사회를 지탱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받으실 차례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셨나요? 그 생각을 지금 이 순간 버리세요. 집이 있어도 자식이 잘 살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담당자가 전부 도와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제도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 나라에서 매달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생활비를 주는 복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그 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초연금은 용돈이고 생계급여는 생활비다. 이 말은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초연금이 노후를 위한 기본 지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실제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원입니다. 즉, 나라가 매달 생활비를 직접 통장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중에도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다고요? 하며 놀라시는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3세 김병수 어르신은 국민연금이 한 달에 25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약값과 전기요금 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김 어르신은 나는 국가 지원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생계급여를 알려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결과는요, 한 달 뒤 통장에 6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까지 함께 승인돼 병원비가 거의 무료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 돈이 없었으면 겨울에 전기 끊길 뻔했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진짜 삶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한 달 70만 원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소득 69만 원 이하, 2인 가구 117만 원 이하, 3인 가구 150만 원 이하, 이 기준 안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계산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일반 재산 3,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자동차 150만 원 이하, 이 조건이면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도 틀린 정보입니다. 생계급여에서도 거주용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서울에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이 있어도 계산상으로는 6,500만 원으로 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부양 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의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라 안 될 거야. 딸이 병원에서 일하니까 나는 해당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3년부터 자식이 연봉 1억을 벌어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월 900만 원 이상 소득이면서 동시에 재산이 1억 이상이어야만
부모가 제외됩니다. 즉, 의사나 변호사처럼 아주 부유한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자녀가 있는 경우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80세 박정자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냉장고 안에는 김치 반 통,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왜 생계급여 신청 안 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큰아들이 공무원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오해 때문에 3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으셨던 겁니다. 제가 도와드려 바로 신청했습니다. 한 달 뒤부터 매달 68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여요. 전기요금도 밀리지 않고 시장도 다녀올 수 있어요. 그분은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계급여의 힘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생계급여의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 건강보험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원이 모든 걸 도와드립니다. 글씨를 잘 못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이 대신 작성해 줍니다. 계산도 컴퓨터로 바로 해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할 건 거의 없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승인되면 다음 달 20일에 첫 입금이 됩니다. 그 후엔 매달 같은 날짜에 자동 입금됩니다. 한번 승인되면 계속 받을 수 있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진짜 매력은 다른 복지 혜택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구숑뜸 100% 무료, 주거급여, 월세 최대 30만 원 지원, 교육급여, 손자녀의 급식비, 교재비, 교육비, 전액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전기, 가스, 난방비 절감, 교통비 및 통신요금 감면, 대중교통 할인, 휴대폰 요금 인하, 이 모든 혜택을 합치면 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그 생각만 버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신청은 공짜입니다. 실패해도 손해 없습니다. 혹시 기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기준은 해마다 완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이 결국 받습니다. 이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면 월 100만 원 이상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라가 내 삶을 지켜준다는 그 든든한 마음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생활을 한층 더 편하게 만들어줄 추가 지원 제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원비 때문에 겁나서 아파도 못 가요. 월세가 밀릴까봐 잠이 안 와요. 손주 학원비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제일 미안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는 단순히 생계급여나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숨은 보석 같은 혜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 병원비가 100% 무료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병원비를 거의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 부담금은 첫 첨원 2,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CT, MRI, 수술, 입원 치료도 대부분 무료입니다. 제가 만난 김용화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몇 년째 병원에 못 가고 계셨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생계급여 신청 후 의료급여가 함께 승인되자 지금은 한 달에 2번 정기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허리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요. 나라가 이렇게 도와주는 줄 몰랐어요. 그분의 웃음 속에는 오래된 걱정이 사라진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의료급여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부담이 사라지면 건강을 지키는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니까요. D. 주거급여.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이건 집이 없고 월세나 전세로 사는 분들에게 나라가 직접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방도 기준은 다르지만 평균 2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느 78세 할머니는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에 사셨습니다. 매달 손주한테 빌려서 내셨죠. 그분은 주거급여를 몰랐습니다. 신청을 도와드린 후 그분은 지금 매달 27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주 눈치 안 보고 월세 낼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분의 말에는 자존심이 섞인 따뜻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월세가 부담이라면 꼭 물어보세요.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줄 겁니다. 3. 교육급여. 손주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혹시 손자녀가 초중 고등학생인가요? 그렇다면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 대상자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재비, 급식비, 교복비, 학용품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약 30만 원, 중학생은 47만 원, 고등학생은 65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대신 키우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알고 나면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달에 학원비를 못 내서 손주가 울던 집이 이 제도를 통해 웃음을 되찾은 사례도 많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통신비 감면 복지제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보너스 같은 혜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습니다.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휴대폰 요금이 매달 최대 1만 원 할인됩니다. 일부 어르신은 월 요금이 1,000원대로 줄어듭니다. 교통비 할인, 65세 이상은 대부분 지하철, 버스 무료 또는 절반 이하 요금입니다. 어떤 지역은 택시 요금 할인도 적용됩니다. 이런 소소한 혜택들을 다 합치면 한 달 절약액이 10만 원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복지제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몰라서 손해보는 것보다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는 게 100배 낫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셨나요? 그땐 기준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훨씬 완화됐습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초연금 34만 원, 생계급여 50만 원, 그리고 의료 주거급여까지 받아서 지금은 매달 11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아요. 살아보니 나라가 참 고맙네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이건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랜 세월 일하고 세금 내고 이 나라를 지탱해온 당신이기에 국가가 드리는 마땅한 응답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중복수급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지금 공개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기초연금이랑 생계급여 두 개 다 받을 수 있나요? 답은 단호하게 네,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는 안 된다던데. 이런 오해가 너무 많죠. 하지만 실제로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받는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두 제도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용돈 개념입니다. 65세 이상 중산층 이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죠. 2025년 기준 최대 34만 4천 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반면 생계급여는 생활비, 보조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기준 월 65만에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기초연금은 연령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으로 나뉩니다. 서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수급이 가능한 겁니다. 2. 두 제도를 함께 받을 때의 실제 금액.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윤정순 어르신은 국민연금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셨고 집은 전세 5천만 원짜리 원룸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나는 연금 있으니까 생계급여는 안 될 거예요 하셨지만 제가 계산해보니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결국 승인되셨고 지금은 매달 이렇게 받으십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생계급여 52만 원,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면제, 즉 매달 85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기요금, 약값 걱정 없이 살아요. 이 나이에 나라가 나를 도와준다는 게 참 고마워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3. 중복수급 시 감액규칙. 물론 중복수급 시 일부 감액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일부가 생계급여에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34만 원을 받는 분은 생계급여가 약 15만 L2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합은 항상 더 많아집니다. 즉, 기초연금 플러스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4. 두 제도 모두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두 제도 모두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방문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모두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동시에 진행해 줍니다. 필요 서류는 단순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임대차 계약서,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 직원이 하나하나 도와주기 때문에 글씨를 잘 못 쓰셔도 계산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생계급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제도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4월에 신청하면 5월부터 지급됩니다. 6월에 신청하면 7월부터죠. 조금 있다가 하며 미루면 그 달의 지원금을 그냥 잃게 됩니다. 6. 실제 수급자들의 변화된 삶, 이 제도를 통해 삶이 바뀐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75세 박영자 어르신. 기초연금 34만 원 플러스 생계급여 50만 원 플러스 의료급여. 병원비 무료, 월세 부담 사라짐. 부산 남구의 68세 김문수 어르신. 기초연금 32만 원 플러스 주거급여 25만 원. 전세금 보탬으로 이사 성공. 경기도 안양의 70세 오경순 할머니. 기초연금 플러스 생계급여 플러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 보냄.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엔 나라가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라 덕분에 마음이 편해요. 7. 상담은 공짜, 포기는 손해복지. 상담은 100% 무료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떨어져도 아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몰라서 포기하지 마세요. 시도만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달 70만 1,100만 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혜택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낸 세금의 정당한 돌려받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며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지, 즉, 노후 자산 관리의 비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새지 않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어나가서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고 계셔도 그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한 달이 끝날 때마다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받는 것만큼 지키는 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배운 실제 어르신들의 생활 속 자산관리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돈은 한 통장에 모아두지 마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통장이 하나뿐이라 월세, 병원비, 생활비 다 거기서 나가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돈의 흐름이 섞이면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초연금 전용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따로 두세요. 기초연금 통장은 생활비 이외의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생계급여나 급여 통장은 매달 고정지출 관리용으로 쓰세요. 이렇게만 해도 이번 달 내가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통장을 분리하는 건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D.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나는 카드가 무서워서 현금만 써요. 이런 분들이 많지만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현금은 어디에 썼는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모든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세무서나 복지공단에서 이 입금은 어디서 난 건가요? 라고 물을 때 명확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면 아이체 패턴이 안정적으로 보여서 AI 감시 시스템에서도 정상 거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록이 곧 방패입니다. 3. 자녀와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들한테 월세 좀 보태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딸이 급하다고 해서 잠깐 200만 원 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로 오해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메모라도 남기세요. 예를 들어 2025년 5월 12일 딸 김미정에게 생활비 대여금 200만 원, 3개월 내 상환 예정. 이렇게 간단히 적어서 휴대폰에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이게 나중에 법적 증빙이 됩니다. 혹시라도 조사 요청이 오더라도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4. 작은 소비일수록 목적을 붙이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달 생계급여가 들어오면 노트에 세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식비, 약값, 교통비. 그분은 매주 쓰는 돈을 조금씩만 써도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또한 내가 건강을 위해 이 돈을 쓴다. 이건 손자에게 필요한 책을 사기 위한 소비다. 이런 의미 있는 소비 터치를 정해두면 돈이 줄어도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다시 확인하세요. 제가 복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본 안타까운 사례는 한 번 떨어졌다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복지 기준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번째 신청해서 성공한 어르신도 계십니다. 또한 새로 생긴 지원 제도들도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문화 누리카드, 영화, 공연, 도서비 지원, 연 11만 원, 통신요금 감면, 휴대폰 요금 월 1,000원대 가능. 이런 혜택들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이것도 되시네요 하고 알려줄 겁니다. 놓친 혜택만 챙겨도 매달 10만 20만 원 절약이 됩니다. 6.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에서 돈 받는 게 괜히 미안해요. 내가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세금 내고 이 나라를 지탱해 왔기에 이 복지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몫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청하지 않는 것이 손해이고 불이익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어르신으로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 제도를 누리셔야 합니다. 11. 한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진짜 지혜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잘 관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고 평온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남은 절반은 실행하는 것, 즉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되는 마무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기초연금이든 생계급여든 그건 나라의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성실히 살아온 대가이고 국가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복지를 신청해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 중 진짜 후회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조금만 빨리 알았어도 삶이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조금만 빨리 치유의 순간입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한 달 뒤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생계급여 70만 원,
의료 주거 에너지 지원까지 더하면 매달 100만 원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내지? 아파도 병원 갈까 말까? 그런 걱정을 줄여주는 게 복지의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혼자만 알고 넘기지 마세요. 형제, 친구,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당신이 공유한 영상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6세의 한 할머니는 이웃이 보내준 영상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지금도 일의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6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있고 그 복지 덕분에 마음이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당신이 가는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닌 희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복지 신청을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